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독립적인 특별정치활동위원회 슈퍼팩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녀는 새로 출범할 공화당 슈퍼팩은 정직함, 무결함,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로의 복귀를 위해 목소리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적 권리 및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전념하는 슈퍼팩을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 이름은 공화당 팩보건입니다. 파웰 변호사 성명에 따르면 갓 출범한 정치활동위원회는 독립자금으로 움직입니다. 무제한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지출할 수 있지만 대선 캠프 혹은 후보자와 직접 연계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파웰은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인에게 진실을 제공하고 법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인들이 이를 갈망하고 있고 정부 부패에 질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당적과 관계없이 단기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는 후보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웰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성공적으로 변호했고 최근에는 2020 대선 부정행위와 선거 사기 혐의에 대한 소송을 다수 제기했습니다. We are transferring power from Washington, D.C. and giving it back to you, the people. For too long, a small group in our nation's capital has reaped the rewards of government while the people have borne the cost. Washington flourished, but the people did not share in its wealth. Politicians prospered, but the jobs left and the factories closed. The establishment protected itself, but not the citizens of our country. 최근 들어 세계 식량 계획은 여러 차례에 걸쳐 코로나 사태만큼 심각한 식량 팬데믹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곡물값을 보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배경을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한 국가 그리고 지역 간 생산 인력의 이동 제한, 물류와 운송 차질 등이 최근 곡물 가격 급등의 주요 요인입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기후온난화와 각국의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의 변화가 온 것도 몇 년째 지속돼 왔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45.8%로 떨어진 한국 처지에서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자급률이 훨씬 더 낮은 에너지 확보 문제와 함께 식량 문제는 향후 상전을 좌우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국제금융센터는 코로나19발 글로벌 식량위기 우려 점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기후와 보건 등 초지구적 그리고 구조적 요인이 부각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중국 등 신흥국 수요가 증가할 경우 식량위기 우려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세계 식량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향후 글로벌 식량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이상기후 현상의 심화로 잦은 가뭄, 폭염, 한파, 그리고 폭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이 식량 공급의 차질을 초래해 시장 수급에 상당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둘째,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계절 노동자의 이동 제한 등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농작물의 파종과 수확 중단 등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셋째, 식량자원 민족주의로 인해 각국이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자급률 제고에 나서게 되면 세계적 식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넷째, 바이오 연료 수요를 들었는데 파리협약 재개입을 약속한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주 원료인 옥수수와 대두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다섯째, 비수급 요인으로 글로벌 과잉 유동성 속에 헤지펀드 등 투기 자금이 농산물로 대거 유입되어 미국의 달러 약세가 계속되면서 식량 가격 추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 규모의 식량 위기가 발생하면 최빈 개도국과 분쟁국 등 이미 식량난을 겪고 있는 국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나 일본, 중동 등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량의 총 재고는 충분하지만 물류의 병목 현상, 노동력 부족과 이동 제한, 그리고 무역 장벽 심화 등으로 공급망이 일시 교란되어 지역별로 부분적인 공급량 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한해는 어떻게 견뎌냈지만 앞으로는 식량 수급 문제가 사실상 고정 변수의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세력의 5가지 세계 지배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움직였던 글로벌 세력이 바이든 정권의 등장과 함께 다시금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을 일찍이 간파했던 선각자가 있는데 바로 존 콜먼 박사입니다. 그는 1997년 발간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극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이 다양한 하부 조직을 통해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향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997년 당시 존 콜먼 박사가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만 해도 수십억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소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게 가능하냐면서 그의 분석을 음모론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콜먼 박사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글로벌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존 콜먼 박사는 이들 글로벌 세력의 핵심을 300명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직접적인 기원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주도로 세워진 동인도 회사를 그 기원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와 대영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 고안해낸 5가지 수법이 지금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5가지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한다. 둘째, 돈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한다. 셋째, 전략적 요충지를 공략하고 이를 지배한다.
넷째, 자국민의 취업을 방해하고 해외에서 값싼 노동력을 적극 받아들인다. 다섯 번째, 대국민 유흥과 오락을 조장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이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과거 식민지 지배의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은 플랜테이션이었습니다. 우선 사람들을 낮은 임금을 받게 해서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설탕 등을 재배해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식민지에서 대지주와 대농장 경영주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적은 돈을 빌려주고 현지인들을 부려먹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수법입니다. 다음으로 국제 항로 가운데 무역의 요충지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과거 대영제국 시절에는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지브롤터 해협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 거점 지역을 차지해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과 인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앞서 언급한 세 번째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들 세 가지만 해도 잘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착취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식민지 경영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브라질에서 발생했습니다. 과거 브라질의 원주민들의 경우 일을 하는 문화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들여오기 시작한 노예무역이었습니다. 노예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착취할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제4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각무역에 필요한 무언가를 현지인들에게 사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중국은 세계적으로 잘 사는 국가에 해당됐습니다. 당시의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무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눈독을 들인 것이 바로 중독성이 높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활동하던 글로벌 세력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유태인 세력과 손을 잡고 중국 내부로 대량의 아편을 틀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편 전쟁을 치르면서 중국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아편 전쟁은 19세기 중반에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전쟁을 말합니다. 제1차 아편 전쟁 그리고 제2차 아편 전쟁으로 나뉘는데 이 두 전쟁에서 청나라가 완패하여 중화 사상은 뿌리채 흔들리게 됐고 본격적으로 서세 동점의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아편 전쟁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깊게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제공하는 아편을 동인도 회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나라에 판매한 인물이 바로 바그다드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사순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앉아있는 인물이 바로 데이비드 사순입니다. 그는 아편 전쟁 기간 동안 연간 3만 상자 이상의 마약을 중국에 팔았다고 합니다. 사순 가문과 로스차일드 가문의 밀접한 관계는 훗날 영국의 터전을 잡은 데이비드 사순의 손자 에드워드 엘버트 사순이 파리 분가 출신의 구스타프 남작의 딸 엘린과 결혼함으로써 공식화됩니다. 데이비드 사순은 싱가포르, 상하이, 그리고 홍콩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광역 상업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모든 거점에 유태인 랍비들을 파견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바그다드 출신의 유태인 사순이 페르시아의 박해를 피해 인도 뭄바이로 거점을 옮긴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의 측면 지원하에 영국, 인도, 중국을 잇는 아편 무역에 종사하면서 대규모 부를 축적하고 그 자손들이 영국에 정주한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과 혼인을 통해 일가를 이룬 스토리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이 모두 과거지사인데 지금의 방식은 다르지 않느냐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상을 알고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세력이 주도하는 신세계 질서는 세계 전체의 식민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을 포함해 세계 전체가 엘리트 세력의 착취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4차 산업혁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과 기계 그리고 로봇이 대체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스템을 장악한 극소수의 지배 세력에게 모든 자금이 쏠리는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글로벌 세력이 만든 동인도 회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스템의 실현 상황과 그대로 맞닿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전략적 요충지 장악도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과 빅테크 등이 주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 전략적 요충지 장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의 사용료를 착취당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사회의 특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국민들이 나태해져서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일을 좀처럼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심했던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같은 구미 선진국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 국가들은 외부로부터 이민을 촉진시켜 외부 세력으로 경제를 돌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을 주어서 착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의 산업국가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착취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지배 세력이 만든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것은 과거 글로벌 세력이 중국에 퍼뜨린 아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을 쥐고 있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중독자가 되어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아이템을 사면서 날마다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내막을 보면 글로벌 세력이 과거에 사용했던 5가지 세계 지배 방식은 지금 그대로 수단만 바뀌었을 뿐 전략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빛과 어둠이 선명히 갈라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빛에 속할 것인지 어둠에 속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주 확실하게 악을 행하고 빛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승산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어둠이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빛과 어둠 둘 중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영어식 한글 표기로 추하다 죄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득대문들로부터 비난 이지매를 당했던 가수 JK 김동욱이 10년 전부터 맡아오던 음악방송 MC에서 전격적으로 하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가수 김동욱은 UBC 울산방송으로부터 가로 세로 연구소 출연 이후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울산시장이 청와대 선거 개입으로 기소 중에 있는 문재인과 30년 지기로 알려진 송철호지요? 이건 과연 화이트리스트일까요? 블랙리스트일까요?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거라면 이제 김어준이도 편안하게 집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네요. 이번 4.15 보궐선거에서 우파가 서울시장 자리를 차지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송철호 울산시장 관련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지난달 초 송 시장을 재소환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송철호 시장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도록 요청했지만 송철호 시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는 울산지검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지난해 상반기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관련자들이 출석을 거부하고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동력이 점차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송철호 시장을 추가 조사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의 기소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남은 인물들로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당시 사회정책비서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거론됩니다. 앞서 검찰은 25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석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진석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경쟁자였던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 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한 유시민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시민이를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유시민이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 혼란과 민심을 양분화했다며 사과문으로만 국민 감성을 주유하겠다는 사고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한국회의원 보좌관이 동네 주민 행세를 하며 여론몰이를 시도하다 그만 들통이 났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정체가 드러난 이 문제의 인물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희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1년간 지역 집주인 모임에 글을 꾸준히 올리던 황희 보좌관은 해당 지역구인 서울 양천갑 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 우리 목동의 과거 원희룡 의원 때 뭐가 좋아졌었느냐며 황희 의원을 두둔하고 황희 의원이 나름 여러 고민을 많이 하고 소통도 잘한다며 칭찬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황희 의원에게 투표한 사람일 뿐 아파트 단지에서 3번 마주친 게 전부라고 소개합니다. 알고 보니 거짓이었습니다. 편향된 글이 반복되자 이상하게 여긴 주민들이 캐물었고 지난해 말 김씨는 결국 황희 의원실 보좌관임을 실토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작, 선동 빼면 시체라고 조소하며 이제는 하나도 놀랍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황희 의원 역시 추미애 아들내미 군휴가 특혜 의혹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실명을 자신의 SNS에 올려 비난을 처받으며 논란을 빚다가 당직 사병 고발 경고에 결국 사과했던 인물입니다. 그동안 여성인권을 강조했던 좌파 진영에서 또다시 지도자급 인사의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며 도덕성의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좌파 진영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좀 웃기는 건 아직도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성추행 혐의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입장의 더불어민주당 논평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은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다.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보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창조한 민주당이 이런 논평을 내는 것 자체가 존나게 가짜않고 웃기기까지 하는데요.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 좌파과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네티즌들 역시 더듬어 만지고 성폭행 한 당이 할 소린가? 와, 이건 좀 웃겼다라고 조소하고 비고왔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5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충격 넘어 경악이라는 논평을 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더러 큰소리치고 짖는 격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는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해괴망측한 말을 지어내고 시해산으로 장례식 치르고 득대무는 피해자를 오히려 범죄자 취급하며 2차 가해를 조장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모르쇠로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무슨 염치로 정의당의 무관용을 요구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게요. 오죽했음 더불어민주당 권희숙 의원마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 사건에 대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지만 그에 대해 민주당이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다며 민주당도 같은 문제와 과거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충격과 격앙이라며 남이 겪은 문제인 듯 타자화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25일 국가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개최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 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등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측에게 피소사실을 유출하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는 무개념 단어를 창조해 의원직 사퇴 압력을 쳐받고 있는 남인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인권위 권고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권은 남인순을 겨냥해 뒤늦은 사과라 비판하며 사과가 아닌 사퇴가 정답이라고 공세를 가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 측에 피소사실을 누설한 의혹의 남인순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며 남인순 의원과 함께 음습한 모의로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만든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국민과 여성들의 모욕감을 준 데 대해 납득할 만한 사과와 함께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오늘 황급히 사과문을 발표한 남인순 의원에게 조국 전 법무장관이 쓴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사과가 아니라 사퇴가 정답이다. 또다시 물타기를 시도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이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공범당으로 헌정사에 추악한 모습으로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남인순 의원의 사과 표명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생 후 6개월 동안 피해자를 향한 끊임없는 2차 가해가 있었다며 어제 적폐청산연대라는 단체는 이 사건 피해자가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으로 박원순 전 시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무고와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말을 빌리자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이 같은 피해자 죄인 만들기의 원루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만나게 되는 단어가 피해 호소인이다. 민주당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면서 거짓 미투와 무고 혐의를 씌운 것이라며 그 중심에 남인순 의원이 있었다고 덧붙이며 의원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석좌가 대북 포용 정책 추진을 위해 문재인이 인권을 외치는 탈북단체와 시민단체를 억압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정책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 정권의 잘못된 인식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석좌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정권인수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린 인사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과 한국 관련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박 석좌의 분석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박 석좌는 22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간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보고서 중 한국을 분석한 한국 민주주의의 길게 들이운 북한 그림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은 평양을 향한 자신의 관여 정책을 위해 북한을 비판하는 발언과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권력을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를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불평등과 부패 같은 국내의 정책적 목표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석좌는 보고서에서 문재인은 우파 진영 등 반대파를 억압하고 보복의 패턴을 지속하는 것, 이를 통해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에 대해 비판받아왔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국제사회에 특별한 관심을 끈 것은 대북 관여 정책에 반대하는 탈북단체와 다른 이들을 탄압한 것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부가 2018년 북한 인권단체의 예산을 93% 삭감한 것, 탈북자 출신 기자의 북한 취재를 막은 것,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한 것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를 인권단체 및 탈북자와 관련된 편협한 정책 시행이라고 평가했고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로부터도 비판받아온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22살의 차민수입니다. 대통령님께 보내드릴 소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22살 차민수입니다. 오늘 전국의 원자력공학과 대학생을 대표해서 원자 수출에 대해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실에 호소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작년에 전국 원자력 대학생들의 모임인 전국 원자력 대학생 연합이 갑자기 진행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고해달라고 국민과 대통령님께 호소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으며 용기 있게 기자회견을 가졌던 학생들은 원자력 막혀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저희는 청정에너지로의 원자력의 학생을 갖고 이를 이끌어갈 21세기의 주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개 소환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기득권 그룹이 된 한쪽 의견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올리는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십시오. 물론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장 학교 내에서도 특정한 주제를 놓고 향후 미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경우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진 연구 논문을 가져와 논란을 벌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벌이지만 대부분의 결론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원자력 산업에 대한 찬반 양측이 함께 소통하여 합치점을 찾고 국가의 역량을 모아 원전 수출을 추진한다면 미래가 더 밝을 것입니다. 저희가 진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원자력 기술로 국가의 경제를 일으킬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말을 우리 스스로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국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진심임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원전 수출을 위해 국내 원자력 산업계를 살려주십시오. 저희 원자력 전공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으로 만들려는 꿈이 있습니다. 처음 대학에 입학한 당시부터 저희는 지금까지 선배들이 어렵게 국산화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사익보다 국익을 우선하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탄소 연료의 대체 에너지로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나라에 가져올 원전 산업을 보호해 주십시오. 원전 한 기가 수출될 때마다 몇십조 원의 이익과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는 2년 후에는 중소기업부터 일감이 떨어집니다. 너무나 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국가 발전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원자력 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원전 수출을 지원할 국내 부품, 기술, 산업계의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희 원자력 전공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자부합니다. 저희들은 두뇌에서 캐는 원자력 에너지의 세계 주역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수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더욱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여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산유국의 반열에 올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해 저희들은 꿈을 이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해서 쓸 곳이 있을 것인지, 우리가 꿈꿔온 미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꿈을 포기해야 되는지. 저희는 최근 대통령님께서 아랍에미리트에 가셔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응원하시면서 기술의 우수함을 밝혀주셨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청정 에너지 수출 강국을 향한 우리들의 꿈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과학 기술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교육,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저희 원자력 대학생들은 남북화의 기운이 물드는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이 소원을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대통령님께 언제나처럼 감사드립니다. 2008년 4월 21일 전국 원자력 대학생 연합을 대표해서 참여서 올립니다. 미국에서 성 정체성 관련해서 정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군대 갈 때 트랜스젠더들은 군대 못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이거 뒤집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이걸 뒤집었어요. 트랜스젠더들도 입대를 허용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정말 폭풍 서명을 하면서 6일 동안 33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와, 이 트랜스젠더, 이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금지시켰잖아요. 사실상 금지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 조치를 뒤집은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 돌아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군은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되며 군대 내에 트랜스젠더가 초래할 엄청난 의료비 그리고 혼란이라는 부담을 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이거 다시 뒤집는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국방장관 있잖아요. 새로 임명된 흑인 국방장관도 상원 그 청문회에서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국방장관이 1월 25일에 성명을 내는데요. 트랜스젠더가 자기 인식을 통해서 성별에 따라서 복무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정책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 당국이 트랜스젠더 복무자들을 위해서 기존의 법에 따라서 모든 전환 관련 의료적인 조치를 허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화장실도 나는 남자인 것 같아, 그러면 여자도 남자 화장실 쓸 수 있고 나 여자인 것 같아. 성 정체성 인식에 따라서
그러면 남자라도 여자 화장실 쓸 수 있게 하고 이걸 연방 건물에서 허용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아멘 아니라 아멘, I woman, A woman 이것도 말해야 된다고 하고 오바마 시절의 그 성정체성 혼란 빚었던 그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동 인신매매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1월 25일날 에포크타임즈 보도를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인신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33명 구출을 했다고 합니다. FBI가 구출했는데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폭행당한 아동 청소년 30명 정도를 구출했다고 합니다. 이 작전 이름이 Lost Angel, 잃어버린 천사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출된 아이들이 33명 있는데 이미 많은 그 착취를 당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자들, 이런 희생되는 아이들은 구출된 이후에도 사기나 강요 혹은 자발적으로 이상한 자신을 매매하는 이런 일에 발을 들어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 피해자들은 자기가 인신매매 당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A 일대에서 인신매매가 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플로리다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잠복 수사를 통해서 71명의 인신매매범을 체포했습니다. 이 플로리다의 작전은 이름이 Operation Interception, 차단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형사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서 이렇게 셋업해서 잡았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인신매매 퇴치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아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미국 내 인신매매와 온라인 아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이거 뒤집고 있고요. 지금 이 아이들 관련한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페이스북이 QAnon 관련 계정 78,000개 삭제했습니다. 페이스북이 78,000개 계정 삭제했는데 뭐 QAnon이라서 삭제했다라고 하는데요. 누구이든 간에 이걸 페이스북이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다는 게 참 엄청나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78,000개 계정을 삭제했다. 이렇게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QAnon과 관련된 페이지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았네요. 또 트위터도 계정 7만 개 이상을 차단했습니다. 이건 역시 QAnon 관련 계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람 폭력 사태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정들이 음모론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QAnon 집단은 이제 글로벌리즘을 표방하는 국제 엘리트들이 사탄 숭배 집단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들의 주장이 유해하고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뭐 어떤 주장을 떠나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이렇게 마구 삭제, 몇만 개씩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참 트위터가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도 폭력 조장을 이유로 차단했잖아요. 영구 정지했잖아요. 마이클 플린, 시드니 파월 이런 계정도 다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메르켈 독일 총리도 비판을 했고 멕시코 대통령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자들이 비판을 해왔습니다. 오늘 소식 보니까 트럼프 정치팀이 신생 마가 애국당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Patriot Party, 애국당.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창당하면 이름이 애국당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팀이 이거랑 우리랑 관계없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트럼프 정치팀이 연방선거위원회 F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애국당 활동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마가 애국당은 FEC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팀이 이들 정당과 연결해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팀은 공동모금 참여한 적 없고 애국당 활동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팀이 밝힌 걸 보면요. 애국당 활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거나 이들 정당에 기부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국민들의 혼란을 우려해서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다라고 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패트리엇 파티, 애국당 만들 거다 이런 보도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제3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그 다음에 많이 나왔죠.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보도했다는 게 조금 그러네요.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제3당이 창당이 된다면 새로운 정당이 지금의 야당 공화당보다 훨씬 더 인기가 높을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3당을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창당한다면 정말 인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다시 장악하는 그런 플랜을 세우고 있다라고 제이슨 밀러나 이런 보좌관들은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어드바이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출마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공직에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2월 8일 날 상원에서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17명의 공화당 배신자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탄핵하려면. 그래서 그게 될까? 안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그 직에서 물러난 대통령을 탄핵한다라는 게 위헌이다라는 걸 더쇼위츠 같은 하버드대 법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정말 반란법을 적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퇴임 후에도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란법으로 탄핵이 되어야 다시는 선거에 못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세기를 박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이하 이 사람들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반란법, 인서렉션을 꼭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반란법으로 탄핵되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미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성정체성 관련해서 뭐 트랜스젠더도 군대 가고 화장실도 나는 남자인 것 같아, 나는 여자인 것 같아, 자기 생각에 따라서 화장실 마음대로 이용하고 기도 끝나면 아멘 플러스 워먼 이것도 하고 뭐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는 거 보면 성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옵세션?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군부가 장악한 건가요? 아니면 바이든? 누가 지금 그 대통령 그 파워를 갖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린노드가 대답했어요. 군부가 장악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불법으로 취임한 것 같습니다. 빈종의 행정명령 보세요. 전 법을 압니다. 그것들은 패스 안 될 것 같습니다. 군부는 증거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트럼프는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던 건가요? 리무드 씨는 뭐 아는 정보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 예전부터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도널드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는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은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또 물어봤어요. 바이든 행정명령 기록이 왜 안 보이나요? 가짜 대통령은 가짜 행정명령을 내리고 미디어도 가짜 뉴스를 보냅니다. 조 바이든은 지금 대통령 할 만큼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터뷰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린노드가 믿는 것과 팩트의 차이를 좀 알려주세요. 전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르소블로한테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네, 그 증거 영상을 10일 전 시크릿 서비스한테 넘겼습니다. 아니, 부정선거 대법원은 받아줄까요? 희망과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미국에 대한 빛을 끄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4년 더 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나 이란이 전쟁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길 겁니다. 하나님은 미국인들에게 힘을 실어줬지 정치인들에게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세뇌당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줄 압니다. 우리 시민이 그들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얘기를 또 했습니다. 마지막 말. 네, 자유는 모든 거를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컨트롤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 같이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냥 자유를 거저 먹으려 하지 마세요. 자유를 원하시면 참여하세요.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쓰던가 하세요. 지금 이 세상은 어린이 인신매매가 들끓고 있는데 미디어는 그런 것조차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JFK가 한 말을 했습니다. One man can make a difference and every man should try. 한 명의 사람이라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하기에 모두가 시도해봐야 된다. 네, 다 같이 시도하자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으세요? 누군가가 대신 해주길 바라는 건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끝냈고요. 네, 지금 수많은 퍼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냥 우리가 믿음을 갖고 좀 긍정적이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정선거도 엄청난 부정 증거가 많았지만 졌잖아요. 아니, 졌다는 게 아니라 네, 그들이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인내를 갖고 조금 마음 편하게 네, 뭐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아닌 분들은 좀 이렇게 정부에다가 편지도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딥스테이트한테 이런 영어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절 따라하세요. John, no, no, no. 자, 따라해보세요. 영어로. John, no, no, no. 이거를 빨리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정윤아라! 네, 정윤아라! 이렇게 소리 한번 쳐보고 싶습니다. 요즘 트럼프에 비교해서 바이든을 칭송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호텔밖에 안 갔는데 바이든은 베이글 가게에 갔다. 또 트럼프는 주말마다 골프만 치러 다녔는데 바이든은 성당에 갔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바이든 기사마다 트럼프를 계속 비교를 하는 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과 힘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경계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에 대해서 MSN 보도를 보면 거의 이런 식이에요. 아유, 우리 바이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이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거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글 가게 갔다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갬성파리. 갬성파리. 그리고 트럼프는 부자여서 문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부자여도 정치 잘하고 서민의 실태, 상황 잘 파악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건가요? 우리가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정치 엉망으로 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봤나요? 서민 코스프레 아무리 해봤자
두뇌 탈출 상태면 진짜 그 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 초기에 언론들이 바이든에 대해서 칭송하는 거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바이든의 팔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등 거의 지금 하지만 이 우상화는 북한에 가서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우상화 보세요. 나뭇잎 타고 압록강 건너고 또 뭐 있었죠?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무슨 백두산 호랑이를 고양이 취급했다는 등 아직 멀었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트럼프가 자꾸만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손에 당한 거지. 계속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무섭다는 뜻이겠죠. 트럼프를 악으로, 바이든을 선으로 이렇게 세뇌시키는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유튜브 가보세요.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5배 내지 10배 더 많습니다. 그것도 싫어요들 계속 지우다가 들켰는데도 그렇죠? 그리고 악플이 하도 많이 달리니까 댓글 아예 못 달게 해놨잖아요. 민주당이 기도 끝에 아멘이 아니고 아멘 플러스 아몽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데인데요. 성별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무슨 성당 관계 그렇게 큰 기사가 될까요? 그리고 이게 쇼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는데 저는 이런 기사들 칭송 기사들 나오는 거 보고 와 이게 미국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국판 아메리칸 대재앙 스멜 이게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리해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양념을 많이 해도 주 재료가 별로면 그 요리 맛 안 납니다. 양념 맛만 나는 거지. 이제 미국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8년만 어떻게든 버티면 시민권 받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미국 국경 중남미에서 오는 이민자들로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이 공복으로 떼기까지 하고 하는데도 지금 미국만 들어오면 된다 이런 거죠. 자, 미국 사람들 이제 2, 3년만 버텨보세요. 그러면 I miss you 트럼프 이 말 저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BBC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썼습니다. 트럼피즘은 끝난 게 아니다. 트럼프는 아마 돌아올 거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트럼피즘을 다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났지만 트럼피즘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기 가능성과 트럼피즘의 미래를 조명했습니다. BBC는 이 트럼피즘에 대해서요. 견고한 지지층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 197표로 대표되는 공화당 내 친트럼프 진영 또 거의 셀레브리티의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의 인기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클리포드 영 이 사람이 전략가죠.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정치적 지지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중요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선거는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집권 전에는 공화당 주류를 잃었던 전통적인 보수 정치인들이 BLM이나 이런 데 대해서 숨죽여서 지냈지만 이제는 소리를 내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미치 매코넬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은 하죠. 트럼프의 선거 사기 주장이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게 공화당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트럼프가 의사당 난동 사건을 촉발했다. 이게 미치 매코넬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선거, 사기 주장, 그리고 의사당 난동을 촉발한 트럼프 대통령 이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 떠났는데도 탄핵하고자 하는 게 다시 돌아올까봐 무서워서인 겁니다. 아니 백악관 떠난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을 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게 2024년에 돌아올까봐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BBC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의사당 난동 사태 이후에 대기업들이 정치적 기부 중단을 선언했고 공화당의 돈줄을 끊었습니다. 월마트, JP모건, AT&T, 아마존 이런 데서 공화당 돈줄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낮은 세금 그리고 친기업적인 어젠다를 펼쳐왔죠. 규제도 완화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죠. BBC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목표가 오로지 정계 복귀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러면서 그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로렌 라이트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정치가로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를 통해서 인지도를 쌓아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다시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BBC는 트럼피즘이 성공하려면 공화당이 다른 인사를 발굴하거나 전통적인 좀 공화당 가치로 회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BBC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의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자리는 없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지지 기반과 정치적인 영향력은 누구보다도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의 셀레브리티와 같은 인기, 그리고 여기 기사에도 나왔듯이 스왑프와 비교되는, 워싱턴의 늪지대의 스왑프와 비교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인 행동력, 이런 데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동들에서 사람들이 뭘 깨닫느냐, 아, 정치인이 꼭 같은 길로만 가는 것이 불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트럼프 대통령처럼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깨달았을 거다라고 BBC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에서 또 인용한 사람이 공화당 의원 맷 게이츠입니다. 이분은 트럼프 열렬 지지자이죠. 이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아직도 리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요, BBC에서도 트럼피즘 끝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돌아올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긴 기사를 통해서 그 이유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대 로렌 라이트 교수는 이런 분석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 중에서 돋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정책에 대한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그 정책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그가 어떻게 패키지로 만들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가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엔터테인먼트 스킬에서도 오는 것이다. 그리고 쇼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정치인이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 다른 전통적인 정치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피즘이 성공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셀레브리티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이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인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BBC 분석 아주 전곡을 찔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나오는 바이든 기사 보면 트럼프와 비교를 하지 않는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두려운 거겠죠? 트럼프 영향력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럼프는 악, 바이든은 선, 이 대비를 해서 세뇌시키려는 듯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BBC 분석이 눈에 돋보여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합니다. 이제 트럼피즘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풀뿌리 정치, 그래스루츠라고 부르죠. 풀뿌리 민초들의 반격, 그리고 트럼프의 공화당 장악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신 세력의 몰락 역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부활은 현재 정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상원의 탄핵 심리라는 허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기게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 트럼프의 부활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사가 세웅치마라고 보다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하고 이틀이 지나자 그동안 민주당이 장악했던 주들, 미시건,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락다운을 서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독하게 사회적인 락다운을 강요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지역인데 바이든이 취임하고 바로 이틀 만에 바로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코비드 상황이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코비드 상황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그동안 수치를 조작했던 건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사진에는 일단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입니다. 게빈 뉴섬이 이틀이 지나자 바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락다운을 풀었습니다. 그동안 비치에도 못 나가게 하고 집에만 있게 하고 다이닝도 이 식당에서 실내 다이닝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의 다 여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제 LA 카운티는 그동안 사실 이 공원에도 못 나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원에 이제 공중 화장실을 다 폐쇄해버리니까 사람이 나와서 이제 볼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해변에 앉아 있으면은 잡아가지고 이제 벌금도 때리고 그런 식으로 이 압박을 했는데 이제 다 풀려나서 이 사진은 이제 공원에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이틀 뒤에 풀린다고 하는데 이틀 뒤에 풀리나 오늘 풀리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길에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식당도 그저께부터 실내에서도 다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식당들이 다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돌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짓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도는데요. 그리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WHO에서는 잘못된 양성 판정, PCR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죽은 바이러스도 이제 그것이 양성 반응으로 판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확진자를 늘리게 되는데 이런 PCR 테스트를 통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것을 실제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WHO는 잘못된 양성 판정을 대폭 줄인다. 자, 앞으로 양성 판정자가 이제 줄어들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든이 되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점점 사그러들었다. 이렇게 이제 경제를 오픈하게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만약 트럼프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짓을 했다면 이것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네바다에서 올라온 좀 슬픈 기사를 봤습니다. 미성년자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락다운을 극심하게 했죠. 그래서 많은 애들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바다 이제 라스베가스가 있는 이 클락 카운티에서는 학교를 무조건 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교원 노조들은 아직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네바다 주정부에서는 열기로 했는데 그 이유가 이 학생들의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특히 이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비극을 야기하면서 이런 짓을 했는데 왜 공교롭게 트럼프가 물러나니까 왜 다 푸는 것일까? 자, 이상한 음모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도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China overtake US에서 top foreign investment. 중국은 제일 먼저 코비드 사태를 겪었지만 어쨌든 경제 활동을 이제 확 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본들은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은 완전히 폐쇄해버리고 거의 국가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했었습니다. 이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죠. 자, 오늘의 본론입니다.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보다 더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저스트 뉴스에 나오는 이제 폴을 보겠습니다. 샤파 충격적인 이제 여론조사인데요. 패트리엇 파티, 일단 만약에 이것은 가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트리엇 파티, 애국자 당으로 이제 이 제3당을 만들게 되면은 GOP 공화당을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기존의 공화당 지지 세력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즉 공화당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이 애국자당, 공화당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실제 이제 토크쇼로 방송으로도 나왔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어제 이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아리조나 리퍼블리컨 멜다운인데 이제 아리조나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반 트럼프 진영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을 끌어내리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리조나에서부터 사실은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자, 1월이 시작되면서 각 주에서는 이 정당 정치가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각 주에 이제 공화당 당원들이 직접 가담해서 정치에 가입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이런 풀뿌리 정치가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발달했습니다. 물론 미국도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나라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제 미국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만 어쨌든 한국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 당원들이 모여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트럼프를 공격했거나 트럼프를 이제 함정에 빠뜨리고 그리고 반 트럼프 진영에 몸을 담았던 인사들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바닥 민심들이 주의회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없고 그리고 공화당 전당대회, 아리조나 주별도 있고 결국은 나중에는 연방 차원에서도 전당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곳에 목소리가 미치게 되는데 일단 바닥에서는 반 트럼프 인사들은 그냥 거의 이제 정치적인 사망을 선고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공화당이 멜다운하고 있다, 붕괴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저는 공화당의 개혁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아리조나 공화당 의장은 캘리 워드라는 사람인데 캘리 워드 주도로 이 스테이트 파티, 이 아리조나 이제 주 공화당의 이 커미티 멤버들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결의안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대상이 3명입니다. 첫 번째는 맥케인 부인입니다. 자, 그동안 아리조나 정치는 맥케인 패거리들이 장악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케인 패거리가 이번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샌디 맥케인 와이프죠. 그리고 이 전 상원의원 제프 레이크, 그리고 심지어 현재 주지사인 덕 두시도 이제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상 단순 비난을 넘어서서 이들 세 사람의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의안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즉 아리조나의 공화당원들은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 비난을 넘어서서 이들의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실제 정확하게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은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은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현재 이제 덕 두시, 이 현재 주지사죠. 이 사람은 다음에 2022년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내고 이 차곡차곡 모여가면서 이제 지지를 쌓아가면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최소한 예비 경선을 돌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화당원, 이 풀뿌리 민초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는데 일단 이런 데서 이제 출마를 해봐야 자기 돈만 날리게 되고 후원금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결국은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예비 경선, 당내 예비 경선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겠다,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친 트럼프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본색은 자본가 그룹들, 금융가 그리고 기득권 계급에 아무래도 이제 옹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가 계급의 시각에서 이제 보는 이 우파적인 정치에는 기본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동안 미스터 두시, 덕 두시 이제 주지사, 아리조나 주지사를 비교적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조나 주지사가 우파적인 순수하게 이제 어떤 경제나 복지 이런 정책적인 우파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주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맥케인 파와 맥케인 패거리와 손을 잡고 반 트럼프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진행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나중에 이제 진실은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두시도 엄청난 이제 이 아리조나 주민들의 이 분노에 찬 이제 저항을 목격하고 2022년 주지사 연임을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리조나도 이제 등을 돌렸습니다. 아리조나는 비교적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연초에 들어서 가장 먼저 이 공화당 모임을 가진 이제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아직 다른 주들은 계속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미시건주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미시건 주 전역에서 공화당 모임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한 군데서 조그만 카운티에서 이 공화당원들이 모임을 가지고 유나니머스리 만장일치로 이 라이노 무늬만 공화당원인 하원 의원 프레드 업턴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원 의원은 2022년의 끝이라는 겁니다. 이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화당원들이 서서히 반 트럼프 노선에 섰던 이 정치인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사비에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라이노들, 이 무늬만 공화당원인 반 트럼프 노선에 섰던 정치인들, 이들에 대한 이 프라이머리 챌린지, 예비 경선 도전은 벌써 시작되었다. 즉, 이 자들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이제 예비 경선을 먼저 치르고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 거론되었던 인사들은 사실상 다 퇴출이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정치적인 아젠다, 정치 철학을 함께하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진 세력들이 대거 나서서 물갈이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2022년은 벌써 시작되었다. 자, 당장 몇 개월만 지나면은 이런 예비 경선 움직임, 사전 선거 운동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고, 조만간에 이제 결국 2022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 철학을 함께하는 정치인들로 이 연방 하원, 뭐 지금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지사, 주의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연방의회도 대거 물갈이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뉴스입니다. 굿뉴스. 3 of 10 프로 임피치먼트. 10명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이제 찬성했습니다. 하원에서요.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10명의 의원이 있는데 벌써 3명 정도가 이 예비 경선에서 이제 그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경쟁력이 훨씬 높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배신자 세력들이 하나씩 제거가 되고 이 공화당 자체가 이제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탄핵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이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5명 정도가 이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17명 정도가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해야 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요. 그러나 현재까지 확실한 사람은 한 4명, 5명 정도입니다. 17명을 채우기는 어렵다고 해서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은 신생 마가 애국당, 뭐 패트리엇 당이죠. 패트리엇 파티인데 패트리엇 당과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렇게 관련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패트리엇 파티와는 관련성을 부인을 했지만 제3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뭐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가장 심각한 현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공화당의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은 늘 적이었지만, 그러나 아군이 배신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치명상이 되는 거죠. 아군은 우리를 돕기로 그렇게 약속된 존재들이었는데, 이 적과 싸우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아군이 자신의 등에 칼을 찌른 겁니다. 그것이 이 가장 큰 치명상을 남기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가 되는 줄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조나, 조지아, 위스콘신 주지사도 공화당이고 주의회도 공화당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건, 펜실베니아는 주의회가 공화당이 이제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선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주의회가 제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많은 루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로컬 단위로 어떤 식으로 이 공화당 라이너를 반 트럼프 세력들이 압력을 넣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실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루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계속 듣고만 있습니다. 자, 결국 이 공화당을 개혁하신 것이 이제 가장 중요했는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2016년도에 출마를 했을 때 완전히 홀홀단신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력은 없었습니다. 이때 이 조지아 팀, 특히 이제 이 깅그리치 전 하원의원, 이런 기득권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몰리면서 이들의 힘을 얻고,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다 꺾고 이제 경선에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공화당 기득권 정치인들의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했고, 그리고 계속되는 탄핵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혼전 속에서도 공화당 이 기득권 정치인들의 도움을 계속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제 지난 11월 대선 때도 그들 이제 선거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선거 이런 데 가서 적극적으로 유세를 하면서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워싱턴 소함에 물을 빼서 이제 누가 이 딥스테이트인가 뭐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공화당 내부에 이제 물을 빼는 작업도 사실은 이번에 진행된 것입니다. 자, 공화당에 물이 빠지면서 자, 라이너들 기득권에 봉사하고 국민들의 등을 돌리고, 그리고 중산층들을 배반하는 그런 기득권, 자신들의 부귀영화만을 노리는 그런 공화당 정치인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섰지만 이 공화당을 바로잡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배경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업적에 대한 방송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습니다. 뭐 중동의 평화,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제 정치를 중산층을 위한 정치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소수인종들, 뭐 흑인, 히스패닉, 그리고 아시안들 가장 많은 소수인종이 이 표를 던진 이 공화당 후보입니다. 실제 이제 이 공화당이라는 아무래도 이제 이 백인 중심의 정당은
정당을 다인종 정당으로 만들고 그리고 중산층과 워킹 클래스, 블루 칼라들 이런 자들을 위한 정당으로 개조를 시키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제 시장 경제로 턴을 할 수 있는 공화당을 진정한 이 중산층과 국민의 정당으로 만든 그런 이제 그거 시작점 스타팅을 한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라는 것 자체를 국민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시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추후의 정치적인 승리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러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공화당 당내 정치, 정당 정치 개혁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허들은 2월 8일 탄핵 심리입니다. 2월 8일 허들만 넘기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날개를 달고 앞으로 그가 펴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행보들의 그림들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뭐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선거의 인테그리티, 선거의 무결성, 그것과 관련된 이제 투쟁, 그리고 정당 정치,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정치를 이제 미국 유권자들을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2022년은 금방입니다. 당장 몇 개월만 지나면은 다시 2022년 선거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미국의 정치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뭐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뭐 바이든은 지금 벌써 몰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잡과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에게 좋은 것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되자마자 이 키스톤 프로젝트를 날려버리고 미국 일자리를 날려버리고 세금을 올리고 유가를 올리고 이런 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과 민주당의 몰락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면 결국은 진정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